네, 평론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읽은 책 중에 뭐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만 꼽아봐라. 뭐 최고의 뭐 작품을 하나 꼽아봐라. 뭐 이런 형태의 질문이죠. 제가 엊그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할리머니에 썼던 그 강렬한 어떤 시적 문장,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했더니 그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서 그럼 한강의 문장 중에서 한강 작가가 쓴 그 많은 책 중에서 당신이 보기에 가장 시적인 문장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강 선생이 쓴 문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적 문장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만 소개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평소에 문학 작품은 이제 안 보고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 즐겨 보시던 분들이었는데, 어쨌든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건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평생 뭐 그런 문학적 진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주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그런 질문을 이제 하기도 하는 걸 보니까요. 그런 질문을 받은 다음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 그래서 좀 떠오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을 많이 쓰지만 제가 좀 꼽아볼 수 있는 문장은 그 히라보 시간이라고 하는 한강의 소설 중에서 좀 독특한 소설이죠. 히라보를 배우는, 그리스어를 배우는, 그래서 그리스어 수업에 들어간 그 한 여자가 말을 잃어가는 한 여자와 또 그 수업을 강의하는 강사가, 강사는 또 시력을 잃어가는, 눈을 잃어가는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소설의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지 않았으나 내가 어리석었으므로 그 어리석음이 사랑까지 어리석은 것으로 만든 걸까요? 나는 그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어리석은 속성이 내 어리석음을 일깨워 마침내 모든 것을 부숴버린 걸까요? 예,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 시적인 문장, 이걸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이 문장이 좀 떠올랐어요. 히라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소설책은 소설책 전체가 어쩌면 시적 문장으로만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이제 아름다운 문장을 가득 찬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런 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문장이 모두 시적이지는 않지만 시적인 문장은 아름답다. 좀 어렵게 들리시죠? 왜냐하면은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외관에서 아름다울 수 있지만 시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외관적 아름다움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장이 시적인 문장이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적인 문장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그럼 시적인 문장이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그 예쁜, 뭔가 이렇게 수사적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다듬은 그런 문장을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시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장 안에 표면에서는 잘 알아볼 수 없는데 잘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 문장 안에 말이 담고 있는 어떤 뜻 안에 우리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어떤 삶의 진실, 인생의 진실, 자기에 관한 진실, 타인에 관한 진실, 어떤 그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시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 왜 또 반드시 아름답다고 얘기하느냐? 시적인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그 알게 된 어떤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실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되고,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자기 이해를 갖고 세계 이해를 갖게 되면서 성장의 경험을 갖게 되거든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거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경험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그 생각이 어떤 시각적이고 뭔가 이렇게 외향을 생각을 하는데, 그 아름다움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 요소, 본질은 그것이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아름다운 거거든요. 시적인 문장에 또 특성이 있어요. 이 시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 뉴스쿨이라고 하는 이 채널에서 처음에 그 마그리티의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해겔의 휴가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못 보신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산 위에 물컵이 있거든요. 우산 하나, 물컵 하나 따로따로 놓고 보면 하나도 이게 어렵지 않죠. 너무 익숙한 거죠. 근데 우산과 물컵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왜 연결되어 있지? 하면서 이제 수수께끼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시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건 시의 그 문장에서 쓰인 단어 하나를 보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말들을 섞어놓고 희한한 방식으로 연결시켜 놓고 서로 이렇게 대립시켜 놓으면은 그 말들이 알쏭달쏭해집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한강의 사랑에 관한 문장도 보면 그 단어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문장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주체로서의 나, 이게 반복되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평소에 내가 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가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문장으로 쓰이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사랑인지 이게 알쏭달쏭한 거야, 그게.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문장이 쓰여지면 내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거기서 이제 알쏭달쏭해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낱말 하나만 놓고 보면은 어렵지가 않았는데, 그 두 문장을 섞어 놓고 보면은 이제 아리송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시적 진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렇게 아리송하게 평소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아리송하게 되면서 낯설어지는 것 자체가 시적 문장이 가지고 있는 효과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장을 쓰는 것 자체가. 근데 이 한강에 이제 이 문장이 그러면은 이런 알쏭달쏭한 곳에서 이제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이게 어떤 진실을 담고 있어야 사실 아름답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알쏭달쏭한 것 속에서 따지고 보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어떤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지 않았으나 내가 어리석었으므로 그 어리석음이 사랑까지 어리석은 것으로 만든 걸까요? 나는 그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어리석은 속성이 내 어리석음을 일깨워 마침내 모든 것을 부숴버린 걸까요? 어떤 사랑의 뼈아픈 실패를 한 어떤 그런 순간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좀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이 어리석지 않다는 문장은 사실에 근거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다 진심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을 행위하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 사랑의 진심은 모두 사랑할 때 똑같이 다 정직합니다.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그 사건 자체는 투명한 진정성을 사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 자체는 어리석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희한하게도 안타깝게도 사랑에 빠지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 학자고 지식인이고 할 거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어리석어져요.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주의고 아이러니고 사랑의 비극성이 사실 여기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랑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해서 쓰는 비유 중에서 큐피트의 화살을 맞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사랑은 이제 사실 어떤 사건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알랭바디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니 사고처럼 어떤 것이 발생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신분석에서도 사랑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우리가 기획하거나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리석어져요. 내가 사랑의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똑똑해도. 또 사랑의 열정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 지성도 평소처럼 작동되지도 않고 스투피드가 되죠, 완전히. 예. 그리고 심지어는 평소 숨을 잘 쉬던 사람이 숨도 잘 못 쉬고 자기 호흡도 가빠지고 어떤 평정심을 잃게 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바라보는 어떤 시선의 객관성이 결여가 일어납니다. 어리석어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사랑할 때는 병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평소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죠. 또 어떤 과도한 열정으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 의해서 굉장히 냉정했던 사람들조차도 집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나의 이 어리석음은, 근데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양상 자체가 이제 어리석어지는 거죠. 평소에 나는 그만큼 어리석지 않았지만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바보가 된다는 그 사랑의 어리석은 속성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똑똑했던 사람도 어리석음을 일깨워서 결국 사랑을 파탄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도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장은 시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픈 어떤 사랑의 경험, 사랑의 실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지만 그런 경험을 겪은 사람들은 알쏭달쏭하지만 저 말이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 말이 진실에 닿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문장으로 진술된 문장이라는 거는 너무나 섬세한 방식으로 여기선 사랑의 문제인데 어떤 사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섬세한 어떤 통찰에 의해 가지고 진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리적 진술론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사랑, 간단한 말이죠. 간단한 말이죠. 근데 그 두 말을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쪼개고 또 맥락을 서로 섞고 말을 조합하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진실을 알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인의 일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기뻐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사람을 두고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반대편에서는 작가의 어떤 문학적 그 진보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이것을 또 정부 공격에 활용하는 그런 진영도 제가 봅니다. 요즘 어떤 공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섬세한 진실의 문장을 보고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어떤 표면적인 공방을 넘어서서 이런 아주 디테일한 섬세한 삶의 진실이 뭐를 우리 다시 보게 만드는지 이렇게 이 진실 앞에, 시적 진실 앞에 우리가 정직해지고 묵상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